네, 아쉽지만 강의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데카르트의 책을 준비했는데 이 책은 6가지 논문이 이렇게 묶여있는 책이에요. 리뉴얼 됐더라고요. 네. 자, 이 방법서설의 책을 보면 이 6가지 논문이 있어요. 방법서설, 성찰, 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정신 지도를 위한 규칙, 요 파트, 요 논문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연도를 보시면 맨 마지막 1700년도에 나왔잖아요. 사후에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 논문들 바로 전에 맨 처음에 쓴 논문이 바로 오늘 제가 강의할 정신 지도를 위한 규칙이에요. 그런데 미완이 됐고 나중에 사후에 발견돼서 출판을 1701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데카르트의 기본적인 그 기초적인 사유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시대적으로 데카르트가 살았던 시대가 스콜라 철학이 이렇게 우세한 쉽게 말을 하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성과 논리로 설명을 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자연현상을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뭐가 확 튀었냐면 근데 과학혁명이 일어났어요. 네, 지구가 어떻게 돌아요? 네, 이 듣도 보지 못한 이런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내가 이런 혼돈과 혼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방법을 내가 제시해 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데카르트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과학의 대상들을 탐구해. 그렇지, 자연현상들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하는지 탐구해. 그런데 거기서 탐구 대상이 인간의 관습이나 식물이나 별이나 금속을 탐색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이 아니라 좋은 정신, 보편적인 지혜 이런 거 연구 안 하고 그냥 식물, 별 이런 외부적인 것들만 이게 이제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참 이상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아니면 또 특별한 이 무의식적인 욕망이나 편견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전체적인 지식, 과학적인 일반 목적을 두고 우리가 계속 탐구에 들어가야 진리를 올바르게 찾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상황이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새로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의 문제가 나는 강의를 잘하고 싶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우연적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 의지를 나타내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방법을 21가지로 규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36가지였는데 미완성돼서 21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뭘로 맞췄냐면 강의를 잘하고 싶어요. 이미지를 찾았는데 딱 저잖아요. 무의식이에요. 의식 안 하고 그냥 찾았거든요. 딱 단발에 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보편적이고 전천후적인 이 연구 방법, 데카르트가 기본적인 연구 방법에 대해서 21가지 규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강의 잘하는 방법이 뭔지 대입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저는 강의를 잘하고 싶은 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공부를 잘하고 싶고, 누군가는 사회 직장에서 적응을 잘하고 싶고, 또 누군가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잘 지내고 싶고, 이런 방법이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한번 대입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4가지여서 압도될 거 하나도 없어요. 쉬워요. 명확하고 확실한 대상만을 딱 포커스를 하나만 맞춰요. 내가 아는 거, 확실해, 명확해, 완벽해, 완전해, 이게 전부야 하는 거 딱 하나만 맞춰요. 자, 강의할 때 널때대하게 가면 안 되고 뭐예요? 나 이거 할 거야. 공격성 할 거야. 시기심 할 거야. 딱 거기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 대상들을 어떻게 간단한 것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복잡한 것까지 순서적으로 배열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얻어지는 직관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얻어질까요? 네, 시기심이 올라오시죠? 선생님들 강의 잘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피눈물 흘리셨다고 아까 들으셨죠? 눈물, 콧물 다 짜가면서 밤새가면서 준비하신단 말.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 직관 능력이 길러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끝이야? 아니죠. 강의 끝나고 돌아와서 계속 반성하신다고 하셨죠? 반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하면 꼭꼭꼭꼭 씹어서 선생님들한테 줄까? 도형과 기호를 통해서 단순화할 때 우리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데카르트 하면 딱 뭐가 뜨세요? 그쵸. 고기토 뜻이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까 시기심은 생각한다? 뭐죠? 난 시기한다? 고로 나 존재한다라고 했듯이 데카르트의 그 명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명확한 거, 확실한 거, 완전한 거,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데카르트 강의하는데 목차가 6개였잖아요. 6개 논문이었잖아요. 제가 그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번아웃 되어 벌써. 근데 거기서 딱 하나만 우선 추렸어요. 그것처럼 그 안에서 내가 뭐 할 거야? 규칙 21가지, 규칙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딱 확실한 거, 명확한 거 딱 하나를 이렇게 줄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코기토에서 아시는 것처럼 야, 이게 정답이야, 진리하고 우리 데카르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명확하고 확실한 대상을 파악해야 되냐면 악마가 나한테 내가 지금 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인 것처럼 날 속이는 걸 수도 있어 하고 의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알아? 나 이거 진짜 확실하게 알아? 이거 좀 명확해? 확실해? 이럴 정도로 하래요. 이렇게 해서 나온 답이 뭐예요? 생각하고 있는 나는 존재해. 이건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라는 거죠. 강의할 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래요. 자, 데카르트 하면 이성을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대수하고 기하학을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걸 주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데카르트의 포커스는 진리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대수나 기하학과 같은 그런 확실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어려우세요? 자, 여기서 나와요. 이해 안 되면 다시 돌아가랬거든요. 네, 다시 할게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 왜 대수와 기하학이냐?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대수와 기하학을 강조한 거지, 대수와 기하학이 정답이야 라고 해서 강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거, 추측한 거, 이걸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이게 딱 정답이야. 내 걸로 해서, 내가 확인해서, 나 이거 정말 알았어? 명확해? 확실해? 이것들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스콜라 철학에서 뭐라고 했냐면, 돌이 위에서 굴러 떨어져. 그럼 뭐냐면, 이 돌이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돌이 떨어진다. 돌 떨어진다. 이건 명확하죠? 어디로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진다. 이 명확한 것만 붙잡고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스콜라 철학에서는 계속 자기가 이런 모호한 거, 추측된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신에 혼돈이 와. 자, 제가 데카르트 강의 준비하려고 했더니 규칙이 몇 가지라고 했죠? 21가지예요. 거기에 딱 압도돼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쥐섞어. 그럼 될까 안 될까요? 그럼 선생님들 지금 반은 죽어 있어야 돼. 쟤 도대체 뭐래 해야 돼. 자, 규칙 하나, 명확한 거, 규칙 하나, 규칙이 쭉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기초적인 거 규칙 하나 붙잡고 계속 파고드는 거죠. 어떻게 될 때까지? 이게 명확해, 확실해. 제가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데카르트가 한 말이에요. 이렇게 명확한 대상을 계속 파악해라, 좁혀서 파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는 것만 강의 준비해 오세요. 왜냐하면 그 아는 거 하나의 진리가 계속 파생해서 이것도 알게 되고 저것도 알게 되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 오늘 강의 질문이 이거잖아요. 데카르트를 강의하는데 공부 잘하는 법도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강의 잘하는 법도 알게 되고, 또 직장생활 잘하는 법도 알게 되고,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되는 게 하나의 진리가
어떻게? 다른 진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진리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강의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명확한 거, 네, 확실한 거 붙들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래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명확한 거 딱 짚었어? 그 다음에 우리 강의 준비할 때 PPT가 막 100장 넘어가시는 분들 있으시죠? 처음에. 아니야? 나만 그래? 순서 없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비혼 강의할 때 이 비혼 딱 요 보고서 이렇게 순서대로니까 이해했지. 만약에 이게 뒤죽박죽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더 뒤죽박죽은 더 어렵죠. 자, 그것처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서 있게 배열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첫 번째 목차 뭐 갖고 왔어요? 명확한 거, 확실한 거, 제일 쉬운 거 갖고 왔죠? 제일 간단한 거 갖고 왔죠? 그렇게 배열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단순한 것부터, 단순한 명제를 처음에 1번에 놓고, 그 다음 점진적으로, 네, 이렇게 연결해서 복잡한 걸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이게 정말,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런 경우 있으시죠? 이거 해도 돼? 자,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해야 돼 하고 어려운 개념 딱 갖고 와서 끙끙끙끙끙끙 아는데 그 사람만 알으면 괜찮아. 내가 그렇게 강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선생님들 다 어떻게 뒷목 잡고 있어야 되잖아. 저도 어떤 선생님이 어떤 개념 하나 강의하셨는데 그게 너무 소화가 안 돼서 네,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 네, 이런 이 어려운 개념 1 더하기 1은 2야. 이 명확한 거, 쉬운 것부터 순서대로 괜찮아요. 1 더하기 1부터 강의하셔도 돼요. 아셨죠? 쉬운 것부터 배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순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원리가 무엇인지 우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단순한 거에서 어떻게? 조금 확장, 이 거리가 계속 점점 멀어지겠죠. 제가 비혼 강의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1번 목차가 뭐였죠? 베타 요소부터 했어요. 자, 베타 한 다음에 뭐 했어요? 네, 베타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 알파 했죠? 그 다음에 사고, 꿈사고 했죠. 그 다음에 전개념, 개념, 이게 개념화 개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중에는 대수화, 이렇게 과학적 영역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게 제일 기본 개념에서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6이 3의 배수라는 걸 알아요. 그쵸? 3의 배수라는 걸 알고 그러면 6의 배수는 뭐다? 그쵸? 그럼 베타 요소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도 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PPT가 100장 넘어가면 강의 25분 안에 못 끝내요. 어떻게 해야 돼? 불필요한 거 다 잘라내야 돼요. 자, 아까 우리 시기심 강의하셨는데 그 시기심 때문에 강의를 집중하다 보니까 연락 오는 거 어떻게 한대요?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를 너무 잘하고 싶잖아요. 제가 강의 잘하는 법? 강의 잘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친구들 연락 와도 안 받고, 네, 아이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거리 두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불필요한 모든 개념을 없애고, 다 내가 아는 거에 추려서 쉬운 것부터 계속 순서대로 배열해서 강의를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청자가 따라갈 수 있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사유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베타 요소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알파 요소, 그 다음 전개념, 이 사유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순서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이 미궁 속에 들어간 테세우스 얘기를 해요. 이 테세우스가 이름 또 까먹었어요. 이 공주가 아드리아네. 네, 이 공주가 준 실타래를 가지고 아주 실타래 간단하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지었어. 이 확실하게 진 거 가지고 좀 더 이런 미궁, 복잡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줄을 하나 붙잡고
조금 더 어려운 개념, 조금 더 어려운 개념으로 가는 거죠. 저희가 강의 이 목차 쓸 때, 나는 소설만 해야 돼. 예를 들면, 아니면 정신분석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그거 팠어. 확실히 알았어. 그 다음에 우리 뭐 도전해요? 다른 영역의 강의들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요 시점인 것 같아요. 자, 충분히 직관할 수 없었어? 자,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래요. 저 선생님들 지금 이해 안 됐으면 저 여기서 멈춰야 돼요. 강의 멈추고 다시 백할 수도 있어요. 확실히 알아지고 충분히 직관이 됐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멈춰서 탐구해야 된다. 그래야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다. 잘 모르는 개념 가지고 계속 1번, 2번, 3번 계속하면 선생님도 힘들고 어떻게 해요? 저도 힘들고 서로 힘든 에너지 소비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직관이 생긴대요. 가장 하찮고 가장 쉬운 것, 그것에 정신을 집중했을 때 우리가 직관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직관과 직감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직관은 맑고 순수한 정신의 틀림없는 개념 자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주 확실한 거, 명확한 거 했잖아요. 그거를 계속 쉬운 개념에서 계속 복잡하게 이렇게 확장시켜 가잖아요. 명확하고 쉬운 거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해서 명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관이? 네. 직관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전체성 안에서 다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변동이 심각한 감각이나 상상에 의한 그런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관하고 직감하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의심하고 명확해진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관은 오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삼각형이 직관이에요. 직관적으로 삼각형, 내가 존재한다는 거, 동그라미가 직관이에요. 근데 그게 뭐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 초등학생도 알잖아. 단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거에서 시작해서 확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에서 계속 어려운 개념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능력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이 직관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계속 확장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는 직관 능력 없어요. 직관 능력 없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1번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명확하고 확실한 거. 그 다음에 순서를 재배열하면서 어떻게 훈련과 연습을 계속하면 뭐가 는다? 직관 능력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눈의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 번에 눈길로 많은 대상을 한꺼번에 보잖아요. 자, 여기 목차가 떠서 잘 안 보여요. 목차가 있는데 이거 다 해야 돼 하면 벌써 머리가 이렇게 꼬이면서 지성이 혼돈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하나의 부분에 딱 시각을 딱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 이 목차 할 거야. 아까 이제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책 읽고 목차를 보면서 나 이거 한 거에 딱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거기에 아까 확실한 거, 아는 거 하나 붙잡고 계속 순서 배열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1개의 규칙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번. 네.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성에 총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사람들이 한 게 있어요.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 하죠. 문화의 저수지라고. 그것처럼 이미 발견한 게 있어요. 지난 텀에 강의하신 이 방법소설을 가지고 강의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데카르트 책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찾아봐야죠. 우리 김병훈 교수님이 에세이 써놓으신 거, 논문 써놓으신 거, 이거 찾아봐야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거화해서 계속 내 직관 능력을 계속 길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체계들을 올바로 관찰하고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할 때 큰 체계를 이제 볼 수 있다. 저 사람 무당 아니야? 할 정도로 그런 능력, 그런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직관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직관 능력이 발달했어. 그러면 그것만 하고 살면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리를 해야 되는데
이 추리를 하면서 계속 나타나는 오류들에 대해서 계속 참과 거짓을 계속 반복하면서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반성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확장되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늘어나고 개발된다.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이유가 있는 거죠. 계속 요걸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자각하는 능력인 오성이 발달해야 되는데, 오성의 능력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직관, 아까 들으셨던 그런 직관이 있어요. 이번에는 연역, 추리를 하는 거예요. 이 추리를 할 때 상상력이나 감각이나 기억이 도와줘야지 그 추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직관 가지고는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가 보고 만지고 또 상상을 하고 또 기억을 통해서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확장된 지식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상력과 감각, 기억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뭘 사용하냐면 도형을 사용해서 그 확실한 지표, 오류를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자본론 강의했을 때도 이런 도형을 썼죠. 상품같이 재미없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미지나 이런 도형들로 또 이런 그래프로 이렇게 시각하면서 선생님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페어베어의 정신구조죠. 분열된 주체가 완전한 중심적 자아가 있었는데 그걸 쪼개서 이렇게 반리비도적 자아와 리비도적 자아 이렇게 조금 더 하나하나 말로 이게 글로 설명하고 말로 하는 것보다 눈의 도식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애니메이션 돌리는 것이 선생님들이 이해에 더 훨씬 빠르단 말이죠. 좀 더 쉽게 주의 깊게 하기 위해서는 명료한 도형의 그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강의 보면 선생님들이 이런 이미지나 도형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것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강의 잘하는 법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완전한 도형도 좋지만 기호를 쓰는 게 더 복잡한 개념을 쉽게 단번에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호가 기억에 의한 오류도 막아주지만 정신의 혼란도 막아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 제가 이미지 찾으면서 좀 반성했어요. 기호는 많이 안 썼구나. 이미지들은 많이 썼는데 기호화하는 건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비혼의 좌표에서 이렇게 A, U 숫자로 영어로 이렇게 기호화했던 것처럼 많이 해봤자 내가 X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이런 기호들에 속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단순화시키고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소비 능력을 훨씬 더 줄어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다 기억하고 있으려면 머리 터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딱 기호만 딱 보면 딱 연결돼서 생각나게 이렇게 우리의 에너지를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이렇게 압축해서 선생님들이 보기 딱 쉽게 편하도록 이 기호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반성을 좀 했어요. 네, 결론입니다. 인간 지성 안에는 이런 신적인 존재, 신적인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데카르트 이성에서 이런 걸 생각 못 하셨잖아요. 결국은 정신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 사유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적인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그것을 바로 원초적인 씨앗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다 자라지 않았어요. 씨앗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명확하게 완벽한 거 딱 잡고 순서 배열하고 훈련을 통해서 기호화하면서 이렇게 이 원초적인 씨앗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정신에 떠오르는 모든 것, 나는 이런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선생님들이 사유할 수 있도록 나는 규칙을 21가지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강의 잘하고 싶은데 저 선생님만 잘났으니까 원래 저 선생님을 잘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인식으로 향하는 모든 길은 매우 정확한데 그렇게 제가 아까 오늘 강의한 거 어려우셨나요? 따라오기 어려우셨어요? 쉽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저 초등학생도 강의를 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쉬운 길인 걸 알려주고 싶었던 데카르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길 닫혀있지 않다. 강의 잘하는 길
특정인들한테 있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열려있다. 그런데 내가 무지해서, 나 지식이 없어서, 지성이 부족해서, 진행 방법에 결여가 있어서 나 못해.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데카르트한테 혼나요. 뭐예요? 올바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카르트가 4가지 제가 문자로 줄여왔지만 21가지 규칙으로 우리가 강의 잘하는 법, 인생을 살아내기,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그 방법만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